며느리 주제에 양반 행세는 끝이야. 당장 나가. 차디찬 말이 쏟아진 그날,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비를 맞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호주머니엔 동전 몇 입,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마을 끝자락, 사람들이 밤이면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버려진 흉가였습니다. 저 집을 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정들마저 숨을 삼켰습니다. 미친 선택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집안에는 숨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조용히 무너졌던 한 여인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이야기 속에도 누군가의 버팀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동권 씨 가문의 종갓집 한 채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고함 소리와 발길질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와, 이 도둑놈의 마누라. 만득이 대문짝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뒤를 따르던 건달 대여섯 명이 우르르 안채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안방 문턱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살이 넘어 보이는 만득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두루마기를 걸친 채 안채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오더니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권호성 그 개자식이 빚만 잔뜩 지고 어디로 튀었는지 아시오? 종묘 제기까지 저당 잡혀 있소. 당장 돈 내놔. 만득의 침이 서윤의 얼굴에 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기를 저당 잡았다는 증서를 보여주시죠. 서윤이 차분하게 말하자 만득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보았고 거기에는 분명 남편 권호성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서윤이 안방을 향해 조용히 말하자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몸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흰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서윤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며느리. 종묘 제기는 우리 가문의 혼백이 깃든 물건인데 어찌 저당을 잡혔단 말이냐.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세요, 어머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그런 서윤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뼉을 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거 다 뒤져. 비단이고 옷감이고 그릇이고 죄다 끌어내. 건달들이 안채 곳곳으로 흩어져 장롱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비단 치마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팔면 한 푼은 되겠어. 한 건달이 비단 치마를 펼쳐 들자 만득이 다가가 그것을 낚아채더니 양손으로 잡고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찌익,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변을 당하는 거냐.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만득을 노려보았습니다. 만득은 찢어진 비단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서윤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쿡쿡 찔렀습니다. 오늘 안으로 은자 500냥을 내놓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거야. 알아들었어? 서윤은 만득의 손을 탁 쳐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더니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옥비녀 한 쌍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하자 만득은 눈을 부릅뜨고 옥비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옥비녀 2개로 500냥을 갚겠다고? 웃기는 소리 마. 서윤은 만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옥비녀는 명나라 황실에서 하사받은 물건입니다. 죗값을 받으면 은자 1000냥도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500냥에 팔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만득이 옥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빚 500냥을 탕감하는 대신 마을 북쪽 산속에 있는 귀곡정의 소유권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만득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귀곡정은 대역 죄인의 집터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흉가였고 그 때문에 땅값도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만득은 옥비녀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그 흉가를 달라고? 좋아. 어차피 그 집은 귀신 나온다고 아무도 안 사던 곳이니까. 계약서 써. 만득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먹을 갈아 종이를 펼쳤고 서윤은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부로 권씨 가문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으며 귀곡정의 소유권은 서윤에게 이전된다. 서윤이 도장을 찍자 만득도 자기 도장을 꺾어 찍으며 씩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오늘 안으로. 만득과 건달들이 웃으며 대문을 나서자 마당에는 서윤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서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 그 흉가로 들어가자는 거냐? 귀신 나온다는 그 집에? 서윤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살아남으려면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흉가라도 좋습니다. 지붕만 있으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주저앉았지만 서윤은 이미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남은 가재도구를 낡은 수레에 싣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수레를 끌고 마을 북쪽 산길로 접어들었고 한 시진을 걸어 올라가자 울창한 나무 사이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곡정이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으며 담벼락 곳곳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양반집 종부가 귀신 나온다는 흉가로 들어가다니. 서윤은 시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고 수레를 끌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던 서윤은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누군가 드나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풀이 밟혀 있었고 담 밑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근처에 있던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 담벼락 틈을 막고 문고리에도 뾰족한 가시나무를 엮어 설치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서윤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고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툇마루 아래 흙바닥이 유난히 단단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쇠스랑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한자쯤 파 들어가자 쇠스랑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고 서윤은 손으로 흙을 치우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함이었습니다. 함 뚜껑에는 권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서윤은 숨을 죽이며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구리 열쇠 한 개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진실을 여는 문이다. 새벽 첫 닭이 울 무렵 서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무너진 기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윤은 혼자 지붕을 타고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이 기와들을 다 갈아야 비가 새지 않겠구나. 서윤이 혼잣말을 하며 기와 한 장을 들어 올리는 순간 기와 뒷면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와를 햇빛에 비춰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쌀가, 소금가, 무명값 같은 물가 기록과 함께 전국 각지의 유통 경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기록이 아니야. 서윤은 다른 기와들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고 모든 기와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지붕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걸어오는데 대문 밖에서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흉가년 당장 나와. 서윤이 대문 쪽으로 다가가자 마을 장정 대여섯 명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키가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흉가 귀신을 끌어들였으니 당장 꺼지지 못할까? 사내가 소리치자 뒤에 있던 장정들이 일제히 마당 안으로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하자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권리? 흉가에 사는 년이 무슨 권리를 안다고 짓거려. 서윤은 헛간으로 걸어가 작두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작두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장정들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대전통편 호전 제3조에 이르기를 정당한 소유자의 거처를 침범하는 자는 태형 30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윤이 작두를 땅에 꽂으며 또박또박 말하자 사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전을 외우는 년이 어디 있어?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자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 흉가년. 사내가 뱉듯 말하고 떠나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작두를 도로 헛간에 놓고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벽을 살피던 서윤은 벽지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벗겨냈고 그 뒤에 숨겨진 작은 문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짝을 열자 가구와 일체화된 비밀 수납장이 나타났고 안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비망록이라.
책에는 전국 각지의 물가 동향과 거상들의 거래 내역, 관리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 권 한 권 책을 꺼내 훑어보았고 수십 권의 비망록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흉가 뒷산의 지형이 그려진 지도가 나타났고 특정 암벽 지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서윤은 지도를 품속에 넣고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죽을 끓여드리고 혼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었고 서윤은 지도에 그려진 대로 암벽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한 시즌쯤 걸어 올라가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바위 틈새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풀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잎의 모양과 줄기의 색깔이 평범한 풀과는 확연히 달랐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것이 약초인가? 서윤이 풀 한 포기를 캐내려는 순간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서윤은 약초 몇 포기를 캐서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약초를 씻어 말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약초가 정말 귀한 것이라면 이것으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흉가에서 서윤이라는 년이 보물을 찾았대. 그래서 밤마다 산을 돌아다닌다며? 귀신한테 보물 자리를 알아냈나 보지.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어. 사람들 욕심에 불을 지펴놓으면 서윤이 그년 혼자서는 못 버틸 거야. 만득 옆에 앉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흉가에 보물이 있습니까? 있든 없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지. 그년을 쫓아내고 나면 흉가는 다시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만득이 술잔을 바닥에 내리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지붕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쇠사슬 끌리는 듯한 소리가 기와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지붕 꼭대기 용마루 근처에서 들렸고 서윤은 그곳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용마루 기와 사이에 가느다란 철사줄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철사줄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설치해둔 장치로구나. 서윤은 그 자리에 덫을 놓았습니다.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덫을 철사줄 옆에 설치하고 누가 오면 발이 걸리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지붕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서윤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붕 위에는 광대 차림을 한 사내가 발목에 덫이 걸린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사내는 고개를 돌리며 입을 다물었지만 서윤은 덫을 더 조여 물었습니다. 만드기가 시켰지? 사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드기 형님이 돈을 주며 밤마다 이 지붕에서 귀신 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만드기는 지금 어디 있느냐? 마을 뒷골 폐가에 숨어 지냅니다. 서유는 덫을 풀어주며 사내를 내려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다음에 또 오면 관아에 넘기겠다. 사내는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갔고 서유는 비망록을 펼쳐 지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지형지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살피던 서유는 뒷산 비밀 통로의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서유는 비망록에 적힌 지형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뒷산 골짜기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지도에는 커다란 바위 3개가 품자 모양으로 서 있는 곳 아래에 동굴 입구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시어머니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어디 가느냐?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물었지만 서유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서유는 품속에 구리 열쇠와 비망록을 넣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 올라가자 지도에 그려진 대로 커다란 바위 3개가 나타났습니다. 서유는 바위 사이를 돌며 땅을 살폈고 자풀로 덮인 곳을 헤치자 돌로 만든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좁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고 그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동굴 안으로 몸을 숨기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으며 한참을 걸어가자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성문 한가운데에는 구리 열쇠 모양과 똑같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품속에서 구리 열쇠를 꺼내 홈에 집어넣었습니다. 찰칵 열쇠가 홈에 정확히 들어맞았고 서유는 힘껏 열쇠를 돌렸습니다. 우르릉 성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에서 먼지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유는 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 너머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항아리마다 곡식 종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서유는 항아리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보리 종자가 빼곡히 들어 있었고 다른 항아리에는 조, 기장, 콩 같은 온갖 곡식 종자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각지의 물류 유통망이 그려진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지도 곳곳에는 붉은 점으로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지도를 눈에 담으며 하나하나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평양까지 닷새, 평양에서 의주까지 사흘, 한양에서 부산까지 열흘. 서윤이 지도를 외우고 있는데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성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님, 정말 여기 보물이 있습니까? 내가 광대놈한테 들었다니까. 서윤이 그년이 매일 이 산에 올라온다고 했어. 만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성문 틈새로 밖을 살폈습니다. 만득과 부하 서너 명이 횃불을 들고 동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라, 여기 문이 열려 있잖아. 만득이 성문을 보며 기뻐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은 성문 뒤에서 몸을 낮추고 만득 일행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만득이 항아리를 열어보며 실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곡식 종자밖에 없잖아. 형님, 벽에 지도가 있습니다. 부하 하나가 벽면을 가리키자 만득이 다가가 지도를 살폈습니다. 이건 뭐에 쓰는 거야? 만득이 지도를 뜯어내려는 순간 서윤은 성문 밖으로 뛰쳐나가
열쇠를 뽑아버렸습니다. 콰당, 성문이 빠르게 닫히기 시작했고 만득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열쇠를 품에 넣은 채 동굴 밖으로 달렸습니다. 2년 당장 문 열어. 만득의 고함 소리가 성문 안쪽에서 울려 퍼졌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온 서윤은 숨이 차오르는 것도 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비망록과 열쇠를 안방 벽 뒤 비밀 수납장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마당으로 나가자 포졸 대여섯 명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자가 누구냐? 포졸 하나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서윤입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하자 포졸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권호성의 채무 증서다. 내 남편이 진 빚이 은자 1000냥이니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을 압류한다. 서윤은 증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증서에는 분명 권호성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남편의 필체와는 달랐습니다. 이 증서는 위조입니다. 서윤이 말하자 포졸은 비웃었습니다. 위조라는 증거가 있느냐? 없으면 당장 빚을 갚아라. 포졸들이 안채로 들어오려는 순간 서윤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포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졸이 종이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조판석 사또가 매관매직으로 받은 뇌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포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증서가 위조라는 것을 사또께 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포졸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 포졸 하나가 뱉듯 말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 저게 무슨 종이었느냐? 염려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판석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흉가에서 요물이 나와서 우물물을 오염시켰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배탈이 났다며 흉가년을 쫓아내야 마을이 산다. 서윤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윤을 보자마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연 때문이야. 쫓아내자. 돌들이 서윤을 향해 날아왔고 서윤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안채에는 만득 일당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만득은 그녀의 입을 막으며 웃었습니다. 서윤, 동굴 지도를 내놓으면 이 노파를 돌려주지. 만득이 서윤을 향해 소리쳤고 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득 일당은 시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마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망록에 적힌 지하수로를 떠올렸습니다. 만득의 본거지로 가는 길이 분명 있을 거야.
서윤은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 비망록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서윤은 비망록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지도를 훑으며 지하수로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지도에는 흉가 뒤편 우물에서 시작해 마을 뒷골 폐가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달려가 등잔에 불을 켜고 작은 주머니에 마비가루를 담았습니다. 마비가루는 뒷산 약초를 말려서 빻아 만든 것으로 피부에 닿으면 온몸이 저리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독초였습니다. 서윤은 가짜 지도를 한 장 그려 마비가루를 얇게 발랐습니다. 지도를 펼치는 순간 가루가 날리게 만들어야 해. 서윤은 지도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고 뒤편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깊은 어둠 속에 사다리가 걸려 있었고 서윤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물 바닥에 도착하자 옆으로 난 좁은 통로가 나타났고 서윤은 허리를 굽힌 채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벽면은 축축한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등잔을 앞으로 내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시경쯤 기어가자 통로가 넓어지며 지하 공간이 나타났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불빛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고 불빛 근처에서 만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는 잘 묶어뒀지? 예, 형님. 움직이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놨습니다. 서윤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살폈습니다. 폐가 안쪽 방에 시어머니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만득과 부하 넷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년이 정말 올까요? 부하 하나가 물었고 만득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안 올 수가 있나? 저 노파가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기는데. 서윤은 품속에서 가짜 지도를 꺼내 문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지도가 마룻바닥에 떨어지자 만득이 벌떡 일어나 지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만득이 지도를 펼치는 순간 마비가루가 공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컥, 컥, 이게 무슨 냄새야? 만득과 부하들이 기침을 하며 몸을 흔들었고 곧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몸을 못 가누겠습니다. 부하들이 바닥을 기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방으로 뛰어들어 시어머니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며느리, 어떻게 여기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어머님. 서윤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만득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연, 감히. 만득이 옆에 있던 활을 더듬어 잡았고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안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쉭 화살이 날아와 서윤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옷깃을 적셨습니다. 으윽! 서윤이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폐가 밖으로 나온 서윤은 시어머니를 업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만득의 부하들이 회복하며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들 놓치지 마. 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서윤은 그만 발을 헛디뎠고 시어머니와 함께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서유는 계곡 물속으로 떨어졌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서유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서유는 폭포 뒤편 바위에 몸이 걸렸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유는 따뜻한 온기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나무 석가래가 보였고 코끝에는 약초 다리는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구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서유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그의 눈은 하얗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물그릇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마셔라. 상처가 깊으니 기운을 차려야 한다. 서윤은 물을 받아 마셨고 노인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는 박씨라고 부른다. 이 폭포 뒤에서 30년째 살고 있지. 제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방에서 쉬고 계신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더구나.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서윤의 품속에서 떨어진 비망록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귀곡정 안방 벽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대답하자 노인은 비망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그곳에 있었구나. 이 비망록은 과거 조선 최고의 거상들이 만든 것이다. 노인은 비망록을 펼쳐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곡정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상들이 전국의 물류를 관리하던 본거지였고 조정 관리들의 비자금이 오가던 통로였지. 서유는 노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판석 사또가 그토록 귀곡정을 빼앗으려 한 것이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조판석은 세도가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진짜 적은 한양에 있는 권력자들이지. 노인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서윤은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제 가문을 지키고 제 아들에게 떳떳한 어미가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마. 노인은 방 한쪽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희귀한 약초 씨앗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노인은 그중 하나를 집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천년삼 종자다. 이것을 키울 수 있다면 조선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은 종자를 받아 소중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박씨 노인의 처소에서 보름을 머물며 상처를 치료하고 상수를 배웠습니다. 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약초를 구별하고 귀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서윤아,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노인은 서윤에게 천년삼을 키우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이 약초는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만 자란다. 햇빛이 직접 닿으면 말라 죽고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는다. 서윤은 노인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또한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적을 무너뜨리려면 칼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야 한다. 탐욕은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서유는 밤마다 노인 앞에 앉아 비망록을 펼쳐놓고 전국 물가의 흐름을 외웠습니다. 한양의 쌀값이 오르면 경상도에서 사서 실어 나르고 평안도의 소금값이 떨어지면 전라도로 보내 팔아라. 노인의 가르침은 깊고 정확했으며 서유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름이 지나 상처가 아물자 서유는 노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인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윤은 시어머니와 함께 노인의 처소를 나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귀곡정으로 돌아온 서윤은 대문에 붙은 포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서윤은 마을을 수몰시킨 죄로 관아의 수배를 받는다. 귀곡정은 관아 소유로 귀속되었으니 백성들은 접근을 금한다. 서윤은 포고문을 읽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을을 수몰시켰다니 조판석이 제법 거짓말을 잘 지어내는구나. 서윤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헛간에서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쿵, 서윤은 도끼로 포고문이 붙은 기둥을 내리쳤고 포고문은 두 조각으로 갈라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노인에게서 받은 천년삼 종자를 흉가 뒷산 비밀 동굴 근처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던 곡식 종자들을 하나씩 꺼내 전국 각지의 패가 터에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낯선 행상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르고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었고 그녀는 수레에 약초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약초를 팝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하는 약초입니다. 행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요? 한 안악이 물었고 행상은 대답했습니다. 한 뿌리의 다푼입니다. 그게 무슨 약초인데 그렇게 비싸? 안악이 투덜거렸지만 행상은 약초를 집어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천년삼이라 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한 약초입니다. 드시면 기운이 솟아나고 병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한 노인이 다푼을 내고 약초 한 뿌리를 샀습니다. 그 노인은 오래전부터 기침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초를 달여 마신 뒤 사흘 만에 기침이 멎었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뒤로 장터에는 행상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행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 약초를 팔았습니다. 행상의 정체는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을 가리고 장터를 돌며 조판석의 움직임을 살폈고 동시에 천년삼을 팔아 자금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윤은 은자 100냥을 모았고 그 돈으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폐가 한 채를 샀습니다. 서윤은 그곳에 천년삼을 심고 관리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약초를 잘 키우면 한 달에 은자 5냥을 주겠소. 가난한 농부는 서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윤은 그에게 약초 키우는 법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서윤은 전국 5곳에 비밀 약초밭을 만들었고 매달 은자 200냥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그 돈의 절반을 다시 폐가를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한양의 거상들에게 접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한양의 큰 약재상 주인을 만났습니다. 소인은 전국 각지에서 희귀 약초를 구해오는 행수입니다. 서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약재상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주제의 행수라니 우습구나. 서윤은 품속에서 천년사만 뿌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천년삼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정말 천년삼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소인은 이것을 한 달에 100뿌리씩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서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100뿌리라니 그게 정말이오? 거짓말하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진지했고 약재상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한 뿌리에 은자 10냥씩 치르겠소. 20냥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하자 약재상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20냥에 사겠소. 서윤은 그날부터 한양 최고의 약재상과 거래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은자 2000냥을 벌어들였습니다. 서윤은 그 돈으로 한양의 작은 상단 건물을 샀고 간판에는 무명상단이라고 적었습니다. 조판석은 서윤이 죽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한양에서는 무명상단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어이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인이 가진 천년삼을 임금님께 진상하고 싶습니다. 서윤이 말하자 어이는 천년삼을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소인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어이는 천년삼을 임금에게 올렸고 임금은 약을 먹고 기력이 회복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궁궐에서 내려온 사람을 통해 임금의 직인이 찍힌 상단 통행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임금님께서 무명상단에게 전국 어디든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리셨소. 서윤은 허가증을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판석도 그 뒤의 세도가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서윤은 임금의 허가증을 품에 넣고 한양을 떠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서윤은 수해로 무너진 집들과 진흙으로 뒤덮인 논밭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폐허 속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을 어귀에 수레를 세우고 짐을 풀었습니다. 수레에는 쌀 20가마와 무명 100필이 실려 있었고 서윤은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집을 고치고 배를 채우시오. 서윤이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한 노인이 물었고 서윤은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저는 서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이라니 죽은 줄 알았는데 역모를 일으킨 역적이잖아. 서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제 방을 무너뜨린 것은 조판석입니다. 무슨 소리요? 조판석 사또께서 우리를 구하려 애쓰셨소. 한 사내가 반박했지만 서윤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조판석이 제방 공사비를 횡령한 장부입니다. 그가 제방을 약하게 만들어 수해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판석이 광군 10여 명을 이끌고 나타났고 그는 말에서 내려 서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역적 서윤이다. 당장 잡아라. 광군들이 창을 들고 서윤을 향해 다가왔지만 서윤은 품속에서 임금의 허가증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멈추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직인이 찍힌 허가증이요. 광군들은 허가증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판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윤에게 다가와 허가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일 리 없다. 서윤은 허가증을 높이 들어 조판석의 손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조판석, 당신은 백성들의 세금을 훔치고 제방을 약하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소. 서윤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조판석은 뒤로 물러서며 광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현의 말을 듣지 마라. 전현은 역적이다. 하지만 광군들은 임금의 직인을 본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곳을 제 고향으로 여깁니다. 제가 드린 쌀과 무명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서윤은 수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마을 어귀에 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마을을 다시 세우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마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이 허리를 굽히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판석은 이 광경을 보고 이를 갈며 말을 타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집을 고치고 논밭에 진흙을 치웠습니다. 나흘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마을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서윤은 상단 사람들을 시켜 조판석의 관할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사또께서 한양의 세도가에게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 첩자가 보고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를 가로채라. 절대 한양에 도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서윤의 부하들은 관아에서 나온 전령을 산길에서 기다렸습니다. 전령이 말을 타고 지나가자 부하들은 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누구냐? 전령이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그를 말에서 끌어내려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편지를 가져온 부하는 서윤에게 건넸고 서윤은 봉인을 뜯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서윤을 제거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뇌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권호성이라니.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남편 권호성이 조판석과 함께 서윤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배신했구나. 서윤은 편지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귀곡정으로 돌아가 상단 본부를 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흉가였던 집은 이제 깨끗하게 보수되었고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선반이 놓였습니다.
서윤은 대문 위에 큰 현판을 걸었습니다. 무명상단본부. 현판이 걸리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감탄했습니다. 저 흉가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서윤 마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서윤은 마을 사람들을 상단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한 달에 은자 성냥씩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했던 마을 사람들은 서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무명상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상단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윤을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서윤 마님을 정경 부인으로 봉하신다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사신이 교지를 펼쳐 읽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교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락한 종부에서 정경 부인이 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했지만 이제 그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가문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고 시어머니는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마님, 제가 과거에 당신을 구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윤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권호성이었습니다. 권호성은 마당 한가운데 섰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 사이에 말라 비틀어졌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으며 발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서윤아. 권호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권호성은 그 차가움에 움찔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다.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권호성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니요. 가산을 탕진하고 도망친 사람을 남편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권호성은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호위무사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들어다오. 나는 조 판석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일부러 그의 곁으로 간 것이었다. 권호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서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죽이려는 편지에 당신 이름이 있었습니까? 서윤이 품속에서 조 판석의 편지를 꺼내 권호성 앞에 던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자 권호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다. 조 판석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마십시오. 서윤이 손을 들어 권호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흉가로 쫓겨났을 때도 제가 쫓기며 도망칠 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남편이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권호성은 무릎을 꿇고 서윤에게 기어갔습니다. 제발 나를 받아다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조 판석도 나를 버렸고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다닌다. 서윤은 권호성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도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서윤이 손짓하자 호위무사들이 권호성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서윤아. 나는 내 남편이라고. 권호성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권호성을 대문 밖으로 내던졌고 대문은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잔치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우리 가문의 종손인데.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문을 일으킨 것은 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가문의 주인은 제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관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조판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신이 전하자 조판석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년이 감히 나를 만나겠다고? 좋다, 들어오라고 해라. 서윤은 상단 호위무사 넷을 데리고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조판석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볼일이요, 서윤 마님? 조판석이 비웃듯 말했지만 서윤은 그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장부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서윤이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조판석은 장부를 펼쳐보았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부에는 조판석이 지난 10년간 받은 뇌물 내역과 횡령한 세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조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서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귀곡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빼앗고 싶어 했던 그 집의 말입니다. 조판석은 장부를 집어 찢으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본입니다. 진보는 이미 한양의 암행어사에게 보냈습니다. 조판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네, 네가 감히. 조판석이 칼을 뽑아 들려는 순간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의 일행이 도착한 것입니다. 어사가 관아 안으로 들어와 출두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판석, 너는 백성의 세금을 훔치고 제방을 무너뜨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죄로 체포한다. 광군들이 우르르 들어와 조판석을 결박했습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다. 나는 억울하다. 조판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사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마님, 당신의 고발 덕분에 악질 탐관 오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손히 답례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조판석은 저작거리로 끌려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죄목을 읽어내려가자 백성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역적을 처단하라. 조판석은 참수형을 선고받았고 사흘 뒤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목이 잘렸습니다. 조판석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수의 복구 자금으로 쓰였고 그중 일부는 서윤의 상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윤은 그 돈으로 흉가터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역병과 수해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서윤이 선포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아원에는 의원과 스승을 두어 아이들에게 의술과 학문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서윤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서윤은 또한 약학당을 세워 전국의 의원들에게 약초배합법과 위생수칙을 가르쳤습니다. 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윤의 가르침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역병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권오성은 마을 근처를 떠돌다가 결국 빚쟁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은자 500냥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팔아넘기겠다. 빚쟁이들이 협박하자 권오성은 서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다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서윤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은자 500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저와 남남입니다. 권오성은 빚을 갚고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윤의 상단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막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은자 1냥을 주겠소. 성실하게 일하시오. 상단 관리인이 말하자 권오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권오성이 상단에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권오성은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창고를 청소하며 평생을 속죄하듯 살았습니다. 서윤은 상단 건물을 더욱 크고 웅장하게 지었고 조선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서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믿었던 대로구나.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서윤은 최 노인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노인은 서윤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지략이 담긴 책이다. 너에게 주마. 서윤은 책을 받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윤의 머리에는 은발이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서윤의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 과거에 급제했고 임금은 그를 호조판서로 임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호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관복을 입고 서윤 앞에 무릎을 꿇자 서윤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아들은 호조판서가 되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들의 선포에 백성들은 환호했고 서윤은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무명상단의 대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상단 경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서윤의 말에 대표들은 모두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마님, 아직 이르십니다. 마님이 계셔야 상단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단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제가 없어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윤은 상단 경영권을 능력 있는 전문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서윤의 뜻을 받들어 상단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서윤은 화려한 저택 대신 처음 정착했던 귀곡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깨끗하게 보수되어 있었지만 서윤은 다시 한번 손수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 곳이지. 서윤은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80살까지 살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마님. 당신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성했소. 이제 나는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소.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하자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십시오. 제가 가문을 잘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쥔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고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서윤은 전국 곳곳에 서윤학당을 세웠습니다. 여자들도 글을 배우고 장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서윤학당에서는 여자 아이들에게 글과 셈법, 상수를 가르쳤고 수많은 여성 상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서윤은 귀곡정 마당에서 상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서윤의 지원을 받은 상인들은 전국 팔도로 퍼져나가 성공했고 그들은 서윤을 은인으로 여기며 평생 감사했습니다. 무명상단은 청나라를 넘어 서역의 상인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조선의 비단과 도자기가 서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단 대표가 보고하자 서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물건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사입니다. 어느 날 서윤은 툇마루에 앉아 처음 귀곡정에 들어올 때 찾았던 구리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서윤은 열쇠를 햇빛에 비춰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구전소설로 만들어져 저작거리 광대들이 전국 팔도에 퍼뜨렸습니다. 몰락한 종부가 흉가에서 보물을 찾아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네. 사람들은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서윤이 80세가 되던 해에 특별히 교지를 내렸습니다. 서윤에게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보존하라는 불천이의 영예를 내린다. 불천이는 사대부 집안에서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대대손손 제사를 받들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서윤은 교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서윤은 날마다 아침이면 귀곡정 마당의 약초들을 살폈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드는 것이지. 서윤은 마당을 거닐며 혼잣말을 했고 그 말은 훗날 명언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서윤은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모여 서윤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단다.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윤은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거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눈이 내렸고 서윤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 세상을 떠나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조문했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물론 서윤학당 출신 여성 상인들, 무명상단 직원들, 서윤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상인들까지 모두 흰 옷을 입고 서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서윤 마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윤을 추모했습니다. 서윤의 장례 행렬은 3리에 걸쳐 이어졌고 임금도 특별히 조문 사신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귀곡정 뒷산에 묻혔고 묘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선 제1의 여중호걸 정경부인 서윤지묘. 비석 앞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고 귀곡정은 조선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용기를 얻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귀곡정을 찾아와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서윤의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무명상단을 더욱 키웠고 손자들도 대대로 상단을 이어받아 조선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귀곡정 마당에는 천년삼 향기가 가득했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을이 귀곡정을 비추며 지붕 기와가 황금빛으로 빛났고 저 멀리 마을에서는 무명상단의 큰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흉가였던 집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서윤이 일구어낸 인생 역전의 대서사시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구리 열쇠는 이제 상단의 보물로 보관되었고 대대손손 전해지며 서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뜨고 귀곡정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일구어낸 기적은 이렇게 영원히 빛나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몰락한 종부가 흉가 한 채와 녹슨 열쇠 하나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든다는 서윤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서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귀곡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듯 여러분의 희망도 결코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